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도 다 갔고 이번 달도 다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집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뭐 시골에 부모님 댁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무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 이번 주 뭐 오늘 뉴스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좀 뉴스는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좀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사무실 좀 정리하고 부동산 TV 찍고 있는, 기회가 되면 부동산 TV 찍고 있는 이 공간도 조금 정리해서,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좀 여유가 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 연휴 동안 이제 좀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부동산 TV에 방송이 없을 예정이라서 잘 이제 인지를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부동산 TV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짬 나는 대로 조금 이 뭐 뉴스 클립은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 클립들 같은 거 좀 준비해서 부동산 TV에 연휴 기간 동안의 공백을 부동산 컨텐츠로 채워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종의 마음가짐, 다짐을 한번 해보고, 오늘 29일 9월의 마지막 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국토부가 재건축 과열 수주 전에 건설사 위법 행위 경고하고 적발 시에는 입자를 제한하겠다, 뭐 이제 그런 걸 발표했다 그래요. 최근에도 지금 수주 전 하고 있는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한신 사지구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이제 몇 개 단지들이 격돌하고 있죠. 지금 남아있는 데들은 보니까 다 GS건설이랑 롯데건설이랑 지금 붙고 있네요. 박빙으로 붙고 있는 단지들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반포 1, 2, 4주구 시공사 수주전 또 붙었죠. 이제 뭐 어저께 뉴스 읽었지만 현대건설이 수주에 승리했다, 뭐 이제 그런 기사를 발표하게 된, 제가 기사를 읽기도 했는데, 이제 그 수주전 과정에서 일단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금원이 들어간다거나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보면 정말 과거에 후진 정치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개선되고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불법은 짧고 시공권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것처럼 일단은 한번 어쨌거나 불법적인 일을 해서 시공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시공사가 되면 그 다음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간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건지 이런 좀 위법 행위들이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워낙 그게 수위에 올랐잖아요. 워낙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주 금액만 뭐 2조 6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이거 하나 딱 현대건설이 요번에 먹으면서 도시정비 사업의 수주량 1위로 단번에 올라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되게 과열이 되는 모습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언론에 드러나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사비 관련해서도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반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이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은 되는 어느 시점까지는 되고 어느 시점까지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요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아마 후속 조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런 문제가 되게 이슈화 되니까 주택업계, 건설회사들은 이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고 자정의지를 노력하겠다라고 발표도,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10월 중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금품 수수라든가 재건축 수주전, 재개발 수주전, 이제 시공사 수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에 마련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내용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정비업
정비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시공사 선정된 것도 취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까지도 마련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크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반포 1, 2, 4주구에서 문제됐던 이사 비용을 얼마까지 주는 게 합당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적정 이사비에 대한 기준까지도 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사 수주전하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건설회사가 조합원들한테 불법으로 그번을 살포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줄어드는 건 좋은데 줄어드는 만큼 사실 더 경쟁력 있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말해서 저렴한 시공비라든가 조합원에게 어떤 건설 좋은 아파트를 지어준다든가 좋은 혜택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제안서로 이런 불법적인 경쟁이 사라지면서 좋은 제안서로 경쟁해서 좋은 시공사를 조합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정해서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노후청사 전국 19곳 복합개발 청년임대 등 도심재생 이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몇 번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단건 읽었던 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신촌 주민센터를 헐고 새로 짓는데 임대아파트 청년 임대주택 짓는다 뭐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 선도사업시 선정지역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전국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들을 대충 꼽아봤나 봐요. 그래서 뭐 수도권 같은 영등포, 성간입, 남양주 비축토지, 오류동 주민센터, 신촌동 주민센터 뭐 이렇게 주민센터들이나 공공이 갖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에 이제 노후한 공공청사들을 헐고 새로 짓는데, 임대주택도 짓고, 그러니까 임대주택,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든, 뭐, 청년이든 아니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이런 공간들로 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일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뭐 이런 시도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해방촌에서 이제 뭐 디자인 사무실을 창업해서 이제 하시는 어떤 젊은 여성 사업가 분들이 얘긴데, 이제 영업 얼마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건물이 매매가 되면서 이 비싸게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료를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달라, 뭐 75%인가 올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럼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좀 안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 이런 게 되게 있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 물론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불안한 부분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포함돼서 한 거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청년 창업가들, 아무래도 처음에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걸리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공간들, 주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 TV가 이게 일종의 저도 생각할 땐 1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이제 사무실 임대료를 내가면서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수익이 나기는 나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근데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할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창업 공간들, 이제 이게 창업 공간이 뭐 요새는 샵인샵 개념처럼 공유 오피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공건축물들이 늘어나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잘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
와서 좀 사용을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오셔서 사용을 해주세요. 또는 이런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니 사용하실 청년들 또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임차 의뢰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지금 세종시가 아니라 세운상가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뭐 용산 같은 경우 용사전자상가에도 가면은 뭐 무슨 대장간 뭐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많이 좀 잘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조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메인 토픽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어제가 100일째였나봐요. 와, 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됐어요. 예. 취임 100일 동안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대책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이제 뭐 내용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부동산 관련된 운영 방안들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이 기사를 읽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임대주택의 정보들을 지금 우리나라 민간 임대주택이 어떤 식으로 임대가 지금 되고 있는지 내용들 데이터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장일자 등 각 부처의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렇게 전국의 민간 임대의 75% 정보까지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10월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뭐 2년 플러스 2년, 2 플러스 2,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시 청구권, 2 플러스 2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얘기는 요런 당장 바로 그런 걸 도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걸 좀 조율하겠다, 당장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정보를 모으고 그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책을 좀 수립하겠다, 이제 그런 신중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임대차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을 자꾸 등록하게끔 하려는 이유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망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일 거다라고 제가 저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뭐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해서 자꾸 이제 다주택자들을 임대주택 등록을 압박하게끔 당근도 주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이제 정보로 다 니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얼마 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제 좀 되게 포인트를 둬서, 그러니까 올 10월에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나 했고요. 사실 저는 앞에 내용은 뭐 매번 나왔던 내용에서 별로 그렇게 새롭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더 되게 눈에 확 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은 국민주택이 15%였고, 그 다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10%였는데 2배로 늘려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특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공 물량 중에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그 기존 물량보다 2배가 늘어나서 일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되기 전에 미리 신혼부부 특공으로 가는 물량들이 일단 2배로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특별공급 대상도 5년이었던 그 5년 이내 1순위 되기 위해서 5년이었던 게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로 확대를 한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리고 약간 바뀌는 게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나뉘어가지고 이 바뀌는 이 내용에 따라서 약간 또 좀 희비는 엇갈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의 세대 공급 물량도 늘어나고, 이 제도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 보면 되게 자녀 없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니까 막 무자녀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 있는데, 1순위 개념 자체가 유자녀 가구가 1순위고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 1, 2순위에 따라서 또 당첨 여부가 갈릴 수가 있어서 요거에 따라서는 또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혼부부 특공 공급 물량을 늘리고 젊은 층에 대한 배려를 좀 높이겠다는 의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혼희망타운이 이 이름이 파리 대책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 뭐 공급 물량을 뭐 5만 호에서 7만 호로 늘려가지고 뭐 늘리겠다. 이건 주거복지 로드맵 보면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의 무주택자들 주택 공급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이래요. 파리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들끓었던 시장 상황을 진정시킨 데 효과가 있었다. 국지적으로는 아직 일부나 투기 수요가 과열 영상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 그래서 파리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되게 자신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제가 요 며칠간 읽었던 뭐 신고가 갱신하는 얘기라든가 뭐 일부 지역의 과열, 뭐 양극화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가라앉을 거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파리 대책에서 얘기했던 입법 효과들이 지금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도시 정비 사업에서 뭐 이제 다음 기사 읽을 내용에 보면 이제 분양 재당첨 금지라든가 분양 신청 못한 그런 내용도 다루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파리 대책에서 입법하기로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장에서 있는 얘기만으로는 속단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취임 100일 이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큰 꼭지 2개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좀 청약의 기회를 더 주는 그런 형태로 조금 청약 제도를 또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정보들을 좀 취합하고 있고, 이런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거에 따른 맞춤 대책을 준비하겠다. 뭐 이 정도로 지금 간담회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요. 내달부터 정비사업 분양시 재당첨 제한된다. 파리 대책 후속 조치인데, 이게 이제 파리 대책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되게 논란도 많이 있었고, 사실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입법 공포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국회에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원문을 찾아보고 싶어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서 봤더니 이제 대안이라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바뀐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제 신고문 대조표에서 전부 다 읽어보긴 했는데, 봐도 이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한 세월이고요. 되게 길 것 같고, 그리고 시행하는 시기나 뭐 부칙이나 이런 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공포할 때 사실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4가지 꼭지거든요. 4가지 꼭지인데, 4가지의 내용이에요. 4가지 꼭지인데, 첫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요건 시행이 언제냐면, 이게 세대연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첨이 됐는데 내가 재개발구역 안에, 내가 일반 분양 청약을 해서 예를 들어 당첨이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재개발구역 조합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걸로는 내가 이걸로 일반 분양 당첨된 전례가 5년 이내에 있으면 같은 세대원인 아내는
조합원 물건을 사더라도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 날짜는 언제냐면 10월에 개정법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게 국회에서 넘어갔으니까 뭐 추석 연휴 끝나고 공포할지 언제 공포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로 공포하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지금 물건 거래하는 중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잔금 명의 변경 빨리 안 해서 조합원 지위 이거 안 하시게 되면 이 적용에 받아서 분양 자격이 사라질 수도,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의하시고 일단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시 확인하지만 이 취득의 시점 자체는 계약이 아니라 잔금하고 등기 이전하는 이제 그 취득 기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행 자체는 공포 즉시 시행이니까 내가 먼저 계약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 진행되고 있는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 전에 빨리 등기를 받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살아나죠. 그래서 파리 대책에 따라서 이제 그 보완책이라 그래서 이 파리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부활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전에 계약한 세대까지는 뭐 그냥 구제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재개발도 그러니까 이 분양 시장이 되게 과열이 되니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도 일종의 분양 청약하는 것처럼 이 과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 막아야겠다.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처럼 이렇게 투기가 몰리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손보겠다라고 파리 대책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으로 이거를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등기할 때까지 조합원 지위 변경을 못하게끔 하고 그 와중에 중간에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사고 팔아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냥 현금 청산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거를 이제 관리처분 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 19조를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고 중간에 이제 내용이 바뀌면 관리처분 변경인가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아까 이 법안을 보니까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이전 등기할 때까지 이 조합원의 지위 변경을 딱 맞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마찬가지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돼야 되는 만약에 양수에 등기하게 되면 청산돼야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이 추진되었던 구역들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행 이제 공포가 10월 달에 하니까 10월부터 3개월 이후부터 시행돼요. 그럼 10월이면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아마 내년 1월 언제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건데 그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데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사업시행인가 지금 정확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구역이에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접수한 데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거나 또는 지금 막 준비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건축시험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이 공포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전까지 얼른 구청에 재개발구역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하면은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돼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조합원지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 1주택 공급인데요. 이거는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뭐 1주택만 공급되게끔 이렇게 됐는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그러니까 꼭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지방에 있는 동네라도 재건축 사업으로는 뭐 조합원 하나당 각각 주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무조건 그냥 1주택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언제부터냐면 이 개정되는 법률이 시행하고 신규 사업 시행가를 조합이 접수하는 데부터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 라고 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숫자를 되게 이제 지역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게 강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뭐냐면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투기가을지구 내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투기가을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물건을 양수하는 양수인은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나중에 현금 청산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재건축 거래가 꽉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 자체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긴 한데 이게 너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 재산을 너무 침해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요. 저는 사실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일단은 너무 그렇게만은 하면 진짜 실수요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되는 목소리가 되게 있어서 이번에 도시및 중앙개정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뭐냐면 장기 소유 및 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재건축 단지에 이 집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았고 실제 거주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된다는 이유로 내가 이 집을 못 팔고 계속 묶여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좀 이런 나 같은 사람은 구제해달라. 이제 그런 목소리가 통한 거죠. 그래서 장기 소유 및 거주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를 허용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근데 이 장기 소유 및 1주택 거주, 장기 소유 및 거주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딱 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뭐 10년 보유에 5년 거주 정도를 맞춰주면 말 그대로 실수 1주택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 투기 목적이 없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잡아서 이제 거기서 풀었었는데 그 요건만 맞추면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시행령에서 몇 년 보유 몇 년 거주일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이제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의 물건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면서 거래 사례가 나올 것 같고요. 시행 시점은 언제냐면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되고 공포 3개월이니까 마찬가지로 내년 한 1월 정도, 그 정도 이후부터 이게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물건 중에서도 이 내용에 해당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팔고 싶은 조합원 분들이시면 내가 이 요건,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요건에 맞는 조합원이다라고 하면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동네가 추석 연휴 막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이따 오후 되면 더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주말에는 아마 좀 올 주중에 좀 찍어놨던 특별한 스페셜한 영상도 좀 나갈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틈틈이 좀 재미있는 부동산 이슈들, 클립들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어서 한번 부동산 TV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